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오늘은요, 우리 인사관리에서 인사평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인사평가는요, 우리가 현재 회사에 확보하고 있는 인원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실제 서열 혹은 난이도 혹은 실력을 결정하는 그 과정의 일련의 과정을 우리는 인사평가라고 합니다. 참고로 인사평가는요, 다양한 용어로 불리고 있는데요. 뭐 대표적으로 성과평가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인사고과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뭐 종업원 평가라고도 하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우리 그 인사평가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길 교수님 책 기준으로요, 우리 챕터 7장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챕터 7장부터 여러분들이 펴놓고 이제 수업을 하나씩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오늘 챕터 7장에 인사평가가 있죠? 그래요. 그러면 거기 이제 펴놓고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늘 수업을 했던 것처럼요. 우선 인사평가의 전체 개관을 한번 하고 그리고 세부적으로 우리 교과서를 들어가서 내용을 하나씩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또 제가 보여드릴 이 인사평가의 판사한판은요, 우리 박경기 교수님 책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과서의 내용들을 모두 다 종합을 해서 그 중에서 공통으로 나오는 논리의 플로우를 역시나 제가 좀 논리를 맞추어서 잘 전개를 해놓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논리의 플로우를 판사 한 판의 논리의 플로우를 보시다 보면요, 박경규 교수님 책에 있는 내용과 살짝 좀 여러분들 순서가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박경규 교수님 책에 있는 내용보다 내용이 조금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이 챕터가 어떻게 생겼는지의 전체 플로우를 한번 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보면서 그 플로우 중에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부분을 취사 선택해서 학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챕터 7장입니다. 우리 인사평가 들어가는 거고요. 인사평가. 자, 그럼 인사평가의 판사 한 판부터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요.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 여기 지금 첫 번째,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우리 이겁니다. 우리가 첫 번째 직무관리를 먼저 했죠. 직무관리를 잠깐만요. 조금만 정리할게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우선 직무관리를 먼저 했습니다. 우리가 직무관리를 통해서요. 직무관리는 여기는 직무 분석을 먼저 하고요. 그리고 직무평가 했죠. 그러면 직무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것들의 난이도 결정을 했고요. 그 다음 여러분들 종업원 관리를 합니다. 이 종업원 관리도 똑같아요. 뭐 합니까? 일단 종업원 분석부터 합니다. 분석. 그리고 뭐 합니까? 그렇죠. 종업원 서열 결정하는 종업원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 이 종업원 평가가 뭡니까? 이 직무평가에서처럼 우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서열, 난이도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여기 판사판 보시면요. 여기 종업원 분석이 첫 번째 있죠? 그리고 뭐 합니까? 종업원 평가하는 겁니다. 그쵸? 이걸 하는 이유는 뭡니까? 바로 적소 배치하기 위함이다. 이거는 제가 누차 강조를 많이 했죠. 그러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직무 관리랑 똑같습니다. 첫 번째, 직무 분석과 직무 평가했던 것처럼 여기도 종업원 분석과 종업원 평가 순서대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그 중에서 첫 번째로 우선 종업원 분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종업원 분석은 사실 우리 인사평가의 더 이상 주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교과서에는 이 종업원 분석에 대한 내용이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그 종업원 분석이라는 게 과거에는 굉장히 중요했어요. 여러분 종업원 분석이 뭡니까? 그게 바로 우리 회사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를 밝히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이 종업원 분석이 우리 회사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를 밝히는 과정이 생각보다 시간이 그리고 비용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혹시 대학생이라면요. 혹시 취업을 준비하고 있거나 혹은 예전에 어떤 인턴을 지원해 본 적이 있다면요. 여러분 지원을 할 때 뭐 합니까? 지원서를 쓰죠. 거기에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인적 사항과 스펙 그리고 자기소개서 이런 것들을 쭉 기입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그걸 기입을 해서 어떻게 하죠? 그렇죠. 그 회사의 인사 시스템 혹은 인사 채용 어떤 홈페이지에다가 여러분들이 거기에다가 업로드를 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그 회사의 DB 시스템에 여러분들의 인적 사항과 스펙이 자연스럽게 데이터가 업로드가 되고요. 그럼 회사는 우리 회사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렇죠. 그 인사 시스템 혹은 인사 DB에 접근을 해서 검색만 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 회사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를 굉장히 수월하게 빠르게 이렇게 파악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최근에 IT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정보화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요, 더 이상 이 종업원 분석은 더 이상 우리 인사평가 혹은 종업원 관리의 분석의 대상이 아닌 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교과서를 보면요, 종업원 분석은 하고 있지 않고요, 대부분의 교과서에서는 종업원 분석은 했다라고 전제하고 바로 다음 단계인 종업원 평가를 들어갑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도 여기 보시면요, 자, 여기 보시면 우리도 여기 종업원 분석은 제가 밑에 아무것도 안 적어놨죠, 그쵸? 그 이유가 더 이상 종업원 분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공란으로 비워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종업원 분석을 했다라고 전제하고요, 그리고 이제 바로 어디로 들어가냐? 종업원 평가로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 종업원 평가는 제가 말씀드렸네요. 뭐라고도 합니까? 인사평가라고도 하고요, 고가관리라고도 하고요, 최근에는 성과평가라는 이런 표현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사평가 어떻게 하는지 지금부터 한번 봅시다. 여기서 한번 제가 진행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인사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조금만 제가 키울게요. 여러분들 잘 보이도록. 자, 한번 봅시다. 여러분 잘 보이시나요? 오른쪽을 보시면 됩니다. 조금만 제가 조금만 더 여러분들 보기 쉽게 조금만 더 키울게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잠시만요. 뭐가 좀 조작이 잘 안 되네요. 자, 여러분 좀 잘하려고 하니까 더 잘 안 되네요. 자, 한번 해봅시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인사평가 지금부터 하는 방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요, 인사평가의 첫 번째는 뭐라는 거냐면요, 인사 피평가자와 그리고 평가자와 평가 시기를 결정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피평가자가 뭡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피평가자라는 것은요, 평가의 대상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평가를 받는 사람이죠. 그렇죠? 뭐 여러분들 저도 회사 생활을 해봤지만 회사에 있을 때 저같이 이제 저는 회사에서 굉장히 쪼렙일 때 회사 생활하다가 그 쪼렙일 때 그냥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대리 정도까지 했는데요. 그 대리까지는 저도 이제 뭐 사실상 거의 완전히 뭐 그 밑에 있는 직원이기 때문에 저는 누구를 평가한 적은 없습니다. 저는 항상 평가를 당하는 사람이었죠. 그렇게 평가를 당하는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피평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됐습니까? 두 번째, 그럼 피평가자를 평가하는 사람이 있겠죠. 흔히 그 회사의 부장 혹은 그 회사의 팀장 혹은 그 회사에서 조금 더 높다라면 실장님, 뭐 이런 분들께서 그 밑에 있는 팀원들 혹은 부하 직원들을 평가를 하죠.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합니까? 평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 마지막으로 뭘 해야 됩니까? 언제 평가를 할지 바로 그 평가 시기를 결정하는 거, 바로 이 3단계가 바로 인사평가의 가장 예비 단계, 처음에 준비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있네요. 첫 번째, 인사평가에서 인사 비평가자 선정하고요, 그리고 평가할 사람을 선정하고, 그리고 평가 시기를 결정을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피평가자를 선정을 할 때는요, 대체적으로 과거부터 지금까지 가장 피평가자의 대상에 그 중심이 되는 사람이 누구냐? 그게 바로 개인입니다. 우리는 개인 평가를 다 하죠. 그렇죠? 하지만 요즘은 여러분들 개인 평가에 국한하고 있지 않고요, 우리가 일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 이상 개인 평가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뭐도 하냐면요, 집단 평가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해서 집단 평가라는 건요, 그 팀 단위로 평가라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요즘은 여러분들 구글 같은 경우는 개인 평가도 하지만 그 집단, 즉 팀의 평가도 굉장히 중요한 고가로 현재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서요,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개인 평가와 집단 평가를 넘어서서 지금은 조직 그 자체를 평가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삼성이라는 회사 다닐 때는요, 그 삼성 회사에서 조직 진단이라는 걸 해요. 그게 뭐냐면 그 삼성증권이라는 회사 혹은 삼성전자라는 회사 혹은 삼성 뭐 SDI라는 회사가 있으면 그 각각의 조직이 현재 어떤 상황이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이런 부분을 평가라는 것을, 이걸 우리는 삼성 조직 진단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직 진단 같은 것들이 뭐냐? 일종의 조직 평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많이 실시하는 건 아니지만 오늘날 굉장히 평가가 세분화되고 있는 이런 시대에서는 개인 평가와 집단 평가와 더 나아가서 조직 평가까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여러분, 참고로 혹시나 나중에 경영 조직론이라는 걸 공부하시게 되면요, 경영 조직론은 크게 3차원이 있습니다. 가장 조직의 하부에 있어서 조직의 어찌 보면 요소에 해당되는 그게 뭡니까? 개인이에요. 개인. 그 다음 그 개인이 모이면 뭐가 되죠? 집단이 됩니다. 집단이 모이면 뭐가 되죠? 그러면 조직이 됩니다. 바로 경영 조직론이 이 3차원으로 공부를 해요. 그래서 인사평가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장 첫 번째 개인, 그 다음 두 번째 집단, 세 번째 조직,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피평가자를 선정을 했습니다. 개인을 할 건지 나아가서 집단을 할 건지 아니면 조직 그 자체를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선정하는 것을 피평가자 선정이라 그래요. 그 다음 자, 두 번째 평가자 선정을 해야 되는데요. 평가자 선정. 자, 이 평가자 선정은 어떤 사람을 선정을 해야 되냐면요. 평가는 어떤 사람이 하는 거냐? 부하 직원을 관찰할 수 있고요. 그리고 평가의 능력과 평가의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평가를 할 때는 개인 평가를 하죠. 그리고 여러분들 개인 평가를 하려면 당연히 그 상급자가 그 개인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성과를 냈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피평가자를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사람이 평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 두 번째, 무턱대고 아무나 관찰할 수 있다 그래서 다 평가자로 만들어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 여러분들 봐. 내가 대리였어. 근데 나도 내 동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나도 내 동료를 봤을 때 그 사람이 무슨 행동을 했고 어떤 성과를 내는지는 대충 볼 수 있습니다. 그쵸? 그렇지만 저는 아직까지 회사의 전반적인 사정이나 혹은 회사가 흘러가는 어떤 과정을 거시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에 사실 저 같은 사람의 어찌 보면 말단 직원들은 이런 평가를 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평가를 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죠. 상급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상급자들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팀장님, 부장님 이런 분들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 회사의 팀장님이 여러분들을 평가하는 겁니다. 왜요? 팀장님은 첫 번째, 여러분들을 지근거리에서 바라볼 수 있고요. 관찰이 가능하죠. 그리고 두 번째, 회사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나름의 경험과 연륜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바탕으로 누군가를 뭐 할 수 있습니까? 평가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팀장님이 주로 여러분들의 상사가 평가가 하는 어떤 피평가자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오케이. 여기까지 했고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볼까요? 자, 평가자까지 선정을 하고 나면요. 그 다음에는 평가 시기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물론 평가를 많이 하면 좋아요. 왜 그러냐면 평가를 많이 할수록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정확한 어떤 이해가 이게 선행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그 평가에는 큰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시간과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든다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가를 많이 하고 싶지만 하지만 시간과 비용과 이런 자원이 많이 되기 때문에 무작정 많이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결국은 평가는 적정한 시기에 적정한 기회를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1년에 한 번에서 2번 정도 하는 게 가장 적합하다라고 학계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삼성에 다닐 때도요. 저희 삼성 같은 경우는 대기업이다 보니까 나름 중소기업보다는 어떻습니까? 자원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1년에 2번씩 그러니까 6개월 단위로 평가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6월 달에 한 번 하고요. 그 다음에 12월 달에 한 번 하고 이런 식으로 평가를 했어요. 잠시 후에 제가 설명드릴 그 인사평가의 내용 측면이 있는데요. 그때 6월 달에 무슨 평가를 했냐면 역량 평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12월 달에 뭘 했냐면 성과 평가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조금 이따 볼게요. 알겠죠? 그래서 1년에 보통 한두 번 정도 하는 게 적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물론 여러분들 돈이 좀 부족하고 자원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1년에 한 번 정도 하겠죠. 그쵸?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연말에 우리가 인사평가 있다라고 하잖아. 그쵸? 그게 왜 그러냐? 많이 하면 좋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서 사실 경제적 경제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다? 1년에 한 번 혹은 2번 정도 하는 게 좋기 때문에 6개월이나 1년 뒤에 한 번씩 하는 게 보통 통상 관례로 굳어지게 된 겁니다. 이해되죠? 오케이. 자, 그러면 첫 번째 예비 단계가 끝이 났네요. 예비 단계 뭐 하는 겁니까? 피평가자 선정, 평가자 선정, 마지막으로 평가 시기 결정. 이렇게 3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누가 평가를 받을 건지 그리고 누가 평가할 건지 그리고 평가를 언제 할 건지도 결정이 되면 이제 두 번째 뭘 해야 되냐면요. 이제 평가를 어떤 부분을 평가할 건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사평가의 내용과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요소, 이게 일종의 기준이 돼요. 기준. 여러분 제가 그 직무 때도 이야기를 드린 것처럼 여러분 제가 직무관리에서도 이야기를 했죠.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평가할 때는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기준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인사평가도 어떤 측면을 평가할 건지 인사평가의 내용 측면을 결정을 했다면 그 부분을 어떻게 평가할지에 해당되는 기준도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인사평가의 내용과 그 다음 평가 요소, 그게 평가 기준이에요. 그것을 두 번째로 선정을 하게 돼요. 됐죠? 자, 그러면 평가 내용이 뭐가 있는지 봅시다.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게 이거예요. 봐봐. 여러분들 평가 내용은요. 평가의 그 인사를 어떤 측면을 보고 평가를 할 것인가 이건데요. 여러분 조금 안 보이실까요? 제가 조금 크게 할까? 잠시만요. 자,
조금만 더 크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정도 하면 여러분들 좀 잘 보이실 것 같아요. 그쵸? 제 화면에도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자, 볼게요. 자, 여러분들 인사평가의 내용과 요소를 선정을 하는데 인사평가 내용이라는 건 어떤 부분을 평가할 것인가, 평가의 측면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로 인사평가는 특성평가를 하고 또 뭘 하냐? 성과평가를 하게 돼요. 자, 여러분들 특성평가라는 거 뭐냐면요. 여기 있네요. 그 사람의 역량, 그 사람의 적성, 태도를 중심으로 평가라는 거고요. 성과평가는 말 그대로 정말 그 사람의 업무 결과를 통해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아까 실제로 제가 했었던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있었던 이야기를. 자, 여러분들 제가 삼성에 다닐 때 인사평가를 6개월마다 한 번씩 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제가 6월 달에 뭘 했냐면요. 방금 말씀드린 역량평가 혹은 특성평가를 했어요. 특성평가. 그 다음에 여러분들 12월 달에 뭘 했냐면 성과평가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인사평가의 내용, 측면은 뭐냐면요. 바로 이 성과평가예요. 그 사람이 얼마만큼의 성과를 냈냐, 퍼포먼스를 냈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인사를 평가하는 거. 이걸 여러분들이 가장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인사평가로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기업은 여기에 국한하지 않고 삼성처럼 이렇게 큰 기업은요. 이 사람이 현재 퍼포먼스가 좋지만 그 사람이 과연 미래에도 퍼포먼스가 좋을 것인지 혹은 현재는 퍼포먼스가 굉장히 약하지만 하지만 이 사람이 잠재력이 커서 나중에 미래에 우리 회사의 큰 자원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부분까지 책정을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성과평가라는 것은 어찌 보면 현재 중심의 평가라면 특성평가, 역량평가는 그 사람의 잠재력을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일종의 미래 중심의 평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특성평가를 6월달에 할 때는 뭘 가지고 평가하냐면요. 그 사람의 역량, 잠재력을 가지고 평가하는데 사실 여러분들 역량, 잠재력을 우리가 어떻게 그 측정을 좀 객관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어려워요. 그래서 물론 여러분들 그 사람의 역량과 적성을 정확하게 평가를 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겠죠. 그런 평가 방법이 있다면, 그런 툴이 있다면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의 역량을 잘 파악을 해서 그래서 이 사람의 역량을 파악해 봤더니 지금 당장 퍼포먼스는 낮지만 성과는 낮지만 하지만 이 사람은 잠재력이 커서 앞으로 우리 회사의 큰 자산이 될 거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다면 그 친구는 뭐가 될까요? 그 친구는 인재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현실에서는 역량을 파악하고 잠재력을 평가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현실에서는 어떻게 삼성이 평가를 했었냐면요. 그 여러분들 우리가 어찌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스펙이 좀 많다라는 걸 우리가 그걸 따지는 이유가 뭐죠? 그만큼 그 사람의 능력이 높고 그리고 그 능력을 바탕으로 이 사람이 앞으로 무언가를 해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종의 확률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맞죠? 그래서 삼성도 역량평가를 어떻게 했냐면요. 삼성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어떤 자격증을 쭉 이렇게 나열을 합니다. 그럼 그 자격증 중에 무엇을 땄는지를 보고 점수를 부여해줘요. 그래서 쉬운 자격증은 1점, 그 다음 점점 어려워지면 뭐 3점, 5점, 뭐 10점 이렇게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그 자격증을 그 해에 땄으면 그러면 역량 점수를 그 자격증에 맞추어서 점수를 줘요. 그래서 많은 삼성의 직원들이 그 역량 점수를 잘 받고자 특성 평가를 잘 받고자 실제로 끊임없이 공부를 합니다. 어찌 보면 회사가 그런 걸 좀 노린 거겠죠. 그렇죠? 끊임없이 자기 개발하는 어떤 그런 거를 좀 노려서 그런 역량 평가 형식을 그런 자격증 형태로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 특성 평가는 여기 보시면 자, 말씀드린 대로 여기 보시면 특성평가는 그 사람의 역량, 적성, 태도를 평가하는 건데요. 이건 결국 미래 중심의 평가입니다. 현재 중심의 평가가 아니라 그래서 그 사람의 잠재적 유용성을 평가하는 거라면 성과평가는 현재 그 사람의 퍼포먼스를 가지고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이 사람의 현재적 평가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여러분 이 두 가지의 내용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 잘 봐. 이 둘 중에서 정말 우리가 인사평가라고 했을 때 정말 인사평가라고 하는 거는 뭐죠? 그렇죠. 주로 2번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2번의 평가를 할 때, 자, 그러면 우리가 성과를 평가를 해요. 성과를 평가를 하는데, 이 성과를 평가를 할 때, 나름 평가의 기준이 있어야겠죠. 평가 요소. 이게 뭐라 그랬죠? 평가의 기준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평가의 기준이 필요한데 그 평가의 기준을 우리는 뭘로 쓰냐? 지금 이걸로 씁니다. 여기는 성과평가의 기준을 요 네 가지로 써요. 그게 뭡니까? 책임, 노력, 숙련도 능력, 작업 환경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나요? 그쵸? 여러분들 우리 직무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평가 기준이 되었죠. 그쵸?
여러분들 우리 직무평가를 할 때 직무평가를 직접 방식으로 하는 게 가장 좋지만 직접 방식으로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서 왜? 직무 간의 서로 간의 연결고리가 굉장히 지금은 이게 깊기 때문에 사실 어떤 직무가 정확하게 어느 정도 회사에 기여를 했는지 공헌을 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직접 방식이 가장 좋지만 그렇게 하기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간접 방식을 추구하게 되고요. 그 간접 방식의 기준이 뭐였냐? 리틀의, 라이틀의 책임, 노력, 숙련도, 능력, 작업 환경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네 가지를 통해서 직무를 평가했던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 평가가 왜 지금 인사평가에도 똑같이 있냐? 그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 봐. 눈치 빠른 친구들은 좀 이해를 했을 수도, 눈치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봐요. 직무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직무평가의 서열을 나타내는 기준을 책임, 노력, 숙련도, 능력, 작업 환경으로 했어요. 그렇게 해서 A, B, C, D의 각각의 서열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평가할 때요. 뭐로 평가했냐면요. 달리기 순서로 평가했어요. 예를 들어서 야, 자, 저기 100m 달리기 한번 해봐. 그래서 쭉 사람이 달려옵니다. 그래서 1등, 2등, 3등, 4등이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1등, 2등, 3등, 4등이 나오면 너 1등, 너 1등, 뭐 가장 높은 서열, 그 다음 2등, 3등, 4등에서 가장 높은 서열을 매겼던 친구를 A 직무, 가장 어려운 직무에 배치하고요. 그 다음 2등을 그 다음 그 어려운 직무에 배치하고 3등을 이런 식으로 배치하면 여러분들 당연히 적재적소 배치가 될까요? 안 됩니다. 결국 여러분들 적재적소 배치를 한다는 것은요. 직무와 사람을 평가했을 때 그 각각의 평가에 뭐가 같아야 됩니까? 그렇죠. 기준이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직무평가의 기준과 사람평가의 기준이 같았을 때 그 똑같은 기준으로 양쪽을 평가했을 때 직무에서 가장 높은 등급의 직무가 결국 사람도 가장 높은 그 난이도의 사람을 매칭했을 때 적재적소 배치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책임, 노력, 숙련도, 능력, 작업 조건으로 우리는 이 똑같은 기준을 활용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성과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평가의 기준을 뭘로 쓰냐? 바로 리틀의 이 네 가지 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역시 여러분 성과평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많은 일들 자체가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성과를 정확하게 측정한다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간접 방식의 기준에 해당되는 리틀 방식, 책임, 노력, 숙련도, 능력, 작업 환경 이 기준을 그대로 적용을 해서 쓸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자, 됐죠? 그럼 여기까지 해서 인사평가 내용과 요소 선정까지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인사평가라고 하면요. 이렇게 생각해야 돼. 특성평가는 어떤 건지 이해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부터 인사평가라고 하면 주로 좁은 의미는 바로 이 성과평가를 의미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인사평가의 내용과 요소를 선정했죠.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실제로 평가를 할 방법을 선정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인사평가 방법 선정을 하게 되는데요. 인사평가 방법을 나누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상대평가 방법과 그 다음에 절대평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상대평가는 뭡니까? 말 그대로 서열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상대평가가 되고요. 절대평가는 뭡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 절대 평가하죠. 여러분들 만약에 대학교에서 상대평가를 하면 반드시 A부터 F까지 학생이 쭉 나오고요. 절대평가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시험에 몇 점 커트라인을 넘어서면 그 친구는 모두 다 A 이렇게 줄 수 있죠.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인사평가 방식도 반드시 1등부터 꼴등까지를 나누어야 되는 방식이 서열법, 그 상대평가 방식이라며 절대평가 방식은 뭡니까? 그거는 일정 허들을 넘어서면 전부 다 똑같은 점수를 줄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절대평가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사평가는 이렇게 상대평가, 절대평가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럼 상대평가 방법이 여기 있는 이 두 가지고요. 그 다음 여기 밑에 절대평가가 여기 특성 지향부터 결과 지향까지 있는 이 모든 게 전부 다 절대평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퀴즈 하나 되겠습니다. 뭐냐면요. 여러분들 우리가 직무평가에서 직무평가 방법이 몇 가지 있었습니까? 몇 가지? 네 가지 있었죠. 네 가지. 우리가 물론 많지만 우리 교과서에 나온 건 네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뭐였죠? 서열법. 두 번째 분류법. 세 번째 점수법. 네 번째 요소 비교법이었죠. 그쵸? 요 네 가지였습니다. 그쵸? 자, 여러분들 우리가 직무평가하는 방법은 네 가지밖에 없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인사평가 방법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많죠. 그쵸? 여러분 왜 이럴까요? 왜 인사평가 방법이 직무평가 방법보다 훨씬 많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볼까요? 자, 여러분들 왜 그러냐면요. 보세요.
직무라는 것은 사실 인사, 사람에 비해서 비교적 팩트에 가깝습니다. 좀 더 뭡니까? 좀 객관적이에요. 여러분, 직무라는 것은 어떤 직무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어떤 내용이 있고 어떤 사람이 필요한지에 대한 작용 요건을 이런 부분에 대한 분석은 좀 뭡니까? 사실에 기반한 거기 때문에 팩트에 가까워요. 그래서 이런 팩트에 가까운 것들을 분석하는 방식은 비교적 객관적으로 분석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이 크게 많이 필요가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평가가 되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어떻습니까? 평가를 할 수가 있나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사람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이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경영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효율성을 추구하다 보니까 어떻게든 불가능한 것도 자꾸 가능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평가한다는 건 사실상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만 그걸 최대한 가능에 가깝게 노력하다 보니까 사람을 평가하는 건 굉장히 주관적이고 그 주관적인 걸 최대한 객관적으로 바꾸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인사평가 기법들이 등장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가 기법이 많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 평가 방법이 우리 인사평가의 핵심입니다. 가장 중요한 파트가 여기에요. 그래서 이 파트를 나중에 우리가 좀 배우게 될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인사평가 방법은 제가 본 책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해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하고 나면요. 그러면 이제 방법 중에 한두 개를 선택을 해서 최종 뭐 하면 됩니까? 평가를 실시하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인사평가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많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물어보고 싶은 게 궁금한 게 봐봐요. 우리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 있어요. 저만 생깁니까? 자, 봐요. 어떤 궁금증이 생길 수 있냐면요. 그러면 사람을 평가하는 게 어렵다고 했는데 그러면 어떤 평가 방법이 정말 좋은 평가 방법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인사평가 방법이라는 것, 즉 여러분들 우리가 인사평가 방법이 많아진 이유는요. 어떤 특정한 방법으로 어떤 사람을 평가해 봤는데 그게 좀 객관적이지 않아. 그래서 조금 더 발전된 형태가 나오고요. 또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발전된 형태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전보다 더 발전되었다라는 게 어떤 의미에서 어떤 기준에서 그런 말을 할 수 있냐는 거죠. 그건 바로 인사평가, 즉 좋은 인사평가 방법은 다음과 같은 4가지의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여러분들 바로 여기 인사평가 방법의 전제 조건입니다. 여기 있네요. 좋은 평가 도구가 갖춰야 될 조건이라 그래서 여기는 인사평가가 다음과 같은 4가지 조건을 잘 갖추고 있으면 굉장히 좋은 인사평가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 신뢰성, 타당성, 실용성, 수용성입니다. 엄청 중요한 부분이에요. 역시 제가 굉장히 꼼꼼하게 이 파트를 설명드릴 겁니다. 신타실수, 줄여서 신타실수라고 해요. 앞에 두 문자만 따서 신뢰성, 타당성, 실용성, 수용성 이게 뭔지는 역시 본론에 들어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뢰성과 타당성과 실용성과 수용성을 모두 다 갖추고 있는 인사평가 방법이 가장 좋은 인사평가 방법이에요. 근데 당연히 이 4가지를 동시에 다 갖추고 있는 인사평가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거의 가까운 인사평가 방법은 있겠으나 4가지를 다 갖춘 인사평가 방법은 없어요. 왜 그러냐? 그건 바로 사람을 평가한다는 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이해되시죠? 그래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인사평가 방법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이해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직무관리에서는 직무 분석을 하고 그다음 뭐 했습니까? 직무 평가를 했죠. 그렇죠? 그리고 그게 끝이었어요. 그러면 여기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업원 분석을 하고 근데 그건 안 한다 그랬죠. 이미 되어 있다라고 전제하고 그리고 뭐 했습니까? 종업원 평가. 지금 여기까지 평가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네요. 사람을 평가하는 게 쉽다 어렵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평가하는 방법이 어렵다 보니 이런 사람의 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수 불가결하게 발생하는 게 뭐냐? 그게 바로 평가 오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인사에서는 자 보시다시피 여기 인사에서는 여기 이렇게 나오죠? 인사평가 종업원의 오류 가능성. 그렇죠? 이게 반드시 나와요. 그래서 인사평가 우리 오류 가능성을 함께 역시 공부를 해줘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자 봐요. 직무관리는 직무 분석하고 직무 평가했죠. 이렇게 자 종업원 관리도 종업원 분석하고 종업원 평가합니다. 그런데 이 2단계가 맞는데 종업원 평가에는 필수 불가결하게 뭐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불가능한 걸 가능하게 억지로 하다 보니까 오류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의 소주제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 역시 인사평가 오류도 같이 공부를 해줘야 됩니다. 역시나 시험에 잘 나오는 파트이기 때문에 같이 제가 하나하나씩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전반적인 어떤 큰 제가 그림을 좀 그려드렸는데요.
인사평가가 전체적으로 머리에 좀 들어오십니까? 그쵸? 요렇게 한 상태에서 이제 교수님 책을 좀 보면서 차분히 하나씩 좀 풀어나가다 보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제 좀 빠르게 이해가 좀 될 겁니다. 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